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혼 생활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가 아니라 유언장이 개봉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로소 낱낱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였던 한 기업가가 임종 직전 비밀리에 유언장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올린 막대한 부를 대중에게 공개된 적 없던 3명의 혼외자에게 전액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그가 빈털터리였던 시절부터 함께하며 지금의 제국을 일군 조강지처와 유일한 친딸은 상속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옷을 찢는 절규도 통곡하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미디어의 플래시, 세례와 변호인단 앞에서 그 부인은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반격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언장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그 실체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해 보였던 재산은 사실 정교하게 설계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침묵 속에 살아온 부인은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세상을 뒤집는 역전극을 완성해냈습니다. 당신은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이 거대한 판에서 유일하게 모든 흐름을 읽고 흔들림 없이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웰빙 라이프의 길, 바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닙니다. 지혜와 심리전이 오가는 정점의 대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진 재벌가에 대한 환상을 뒤엎고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사랑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한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72살이 되던 해 저는 비로소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저는 서울 한남동 저택의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퇴근길 차량들의 불빛이 서울의 밤을 수놓기 시작하던 그 시각. 저는 뉴욕에 머물고 있는 딸 지수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수의 얼굴은 젊음의 패기로 가득 차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홍화그룹의 최근 재무제표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금 당장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흐름을 놓칠지도 몰라요. 보세요.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점점.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거실의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저쪽에서 병원 당직 의사의 다급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태준 회장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오후 6시 55분경 사망하셨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가락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는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지수도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는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누구예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파동 하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지수야, 네 아버지가 가셨다. 지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을게요. 서두르지 마라. 저는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태준이 죽었습니다. 제 남편이자 홍화그룹의 창업주, 한국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풍류를 즐기고 계산에 능했던 남자,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외부인들에게 우리는 금슬 좋은 재벌가의 모범 부부로 보였습니다. 매년 경제 매거진이 선정하는 한국 100대 부호 명단에 우리 부부의 이름은 늘 함께 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제 손을 꼭 잡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하곤 했죠. 다 제 아내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그가 밥 먹듯이 저지른 외도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태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시작해 배짱과 도끼 하나로 시가총액 수십조 원의 홍화그룹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사업에 대한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지만 감정적으로는 철저히 무책임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의 외도, 상대는 직업도,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가 미국에 3명의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그 아이들의 생모가 누구인지도, 그들이 미국에서 어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번도 그 사실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딸 지수에게 온전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출장을 핑계로 다른 여자들과 미래를 즐기던 수많은 밤을 저는 홀로 견뎠습니다. 가십성 기사들이 쏟아내는 추측성 보도를 보며 모른 척 눈 감아야 했습니다. 대신 저는 모든 에너지와 지혜를 홍화그룹의 안살림과 저만의 은밀한 계획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한 수를 두면 저는 이미 세 수를 앞서 두었습니다. 그가 양지의 혼외자를 숨길 때 저는 음지에서 자산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뒷길을 만들 때 저는 평생 단 한 가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저와 제 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이제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유언장을 남겼는가? 만약 남겼다면 저 역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과 비서실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의 별세 소식은 한국 재계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외부에서는 곧바로 이태준의 유산 분배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생전에 공개적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배우자인 저와 유일한 친딸 지수가 공동 상속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실 부인인 저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갈 리 없다는 것을요. 이태준의 장례식은 성북동 본가에서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기 전부터 정재계 인사들과 친인척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넓은 대청마루에 마련된 빈소 한가운데 국화 꽃밭에 둘러싸인 이태준의 영정 사진이 놓였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와 지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절제되었지만 피로가 묻어나는 슬픈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뉴욕에서 막 도착해 시차 적응도 못한 채 장례 절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눈간을 붉게 부어올랐지만 제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수많은 명사와 귀빈들 사이에서 유독 제 신경을 긁는 몇 명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형제 2명과 젊은 여자 1명.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말투와 행동, 옷차림에서 숨길 수 없는 서구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들은 저나 지수에게 다가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문 행렬의 끝자락에 말없이 서 있다가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는 빈소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태준의 영정 사진과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지만 사설탐정 최 실장이 보내온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데이비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출신의 냉혹한 승부사. 존 리, 뉴욕의 변호사로 겉으론 신사답지만 속은 능구렁이 같은 인물. 그리고 릴리, 할리우드 제작 보조로 일하며 미모와 언론 플레이에 능한 막내딸. 그들이 바로 이태준의 미국 국적 혼외자들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검소해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세련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위치 선정 또한 묘했습니다. 일반 조문객도 아니고 상주도 아닌 어정쩡한 거리에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저를 모신 김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귀옛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저 젊은 친구들 말입니다.
말투나 행색이 한국 사람은 아닌 듯한데 낯이 익으면서도 처음 보는 얼굴들입니다. 눈치 빠른 김 집사조차 이상한 낌새를 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견했던 폭풍이 예정대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태준의 발인 전날 밤 연결식이 본가 빈소에서 엄수되었습니다. 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은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족들과 소수의 측근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수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운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독경 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빈소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정적을 깨뜨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명의 남녀가 보란듯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금발에 금태 안경을 쓴 백인 변호사가 거만한 눈빛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데이비드, 존, 릴리가 따랐습니다. 며칠 전 조문객 틈에 섞여 있던 그들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탐욕을 얼굴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 역겨운 것은 릴리의 생모이자 이태준의 내연녀였던 엘레나가 그들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복이 아닌 검은색 세틴 드레스를 입고 가슴에는 붉은 장미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 섞인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찰스 스미스라는 이름의 백인 변호사는 주변의 경악과 분노 어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든 밀봉된 유언장 봉투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억양이 섞인 유창한 한국어로 선언했습니다. 한수정 여사님, 이지수 양, 그리고 이씨 가문 여러분. 저는 고 이태준 회장님의 위임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 뉴욕에서 작성된 고인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뉴욕 주법에 따라 공증되었으며 미국 및 국제상속법에 의거하여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최종 유언장이라는 네 글자가 벼락처럼 사람들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올라왔습니다. 이태준, 당신 정말 치밀하군요. 죽어서까지 나를 잡으려고 이런 함정을 파놓다니. 이 유언장 하나면 나 한수정을 짓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찰스 스미스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미 제가 예상했지만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이태준은 나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종 유언을 남긴다. 본인 명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 홍화그룹 주식, 케이맨 제도의 글로리스타 펀드, 사모아의 비전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서울 한남동 자택과 강남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 등을 포함한 전 재산을 나의 세혼의 자녀인 데이비드리, 존리, 릴리리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나의 법적 배우자 한수정과 친딸 이지수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로 현금 5억 원만을 남기며 3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본가에서 퇴거할 것을 명한다. 이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가업에 기여하지 않았고 이미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에 내린 결정이다. 나는 나의 진정한 핏줄이 내 사업과 부를 계승하여 더욱 번창시키기를 바란다. 유언장의 내용은 비수처럼 이씨 가문 사람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와 지수뿐만 아니라 평생을 홍화그룹에 바친 임원들과 친척들 모두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태준이 평생의 피땀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혼외자들에게 넘기다니. 그것도 저와 지수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언사로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지수가 몸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유언장은 가짜예요. 아빠가 우리한테 이러실 리 없어요. 존니가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어눌한 한국어로 도발했습니다. 이지수 씨, 진정하시죠. 미국 법에 따르면 혼외 자녀도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 유언장은 합법적이고 진짜입니다. 서명 당시에 영상과 공증인의 선서 증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장 한국 법원에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직인이 찍힌 소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온 것입니다. 엘레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에 젖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수정, 당신 한국에서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며 호의호식했잖아. 이제 우리 몫을 돌려줄 때가 됐어.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쾌감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언장이 천하무적의 검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겠죠. 제가 이 모욕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혼외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찰스 스미스와 엘레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빈소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좋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제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경멸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리고 당신들의 그 잘난 변호사들에게 진정한 빈털터리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빈소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과 뉴스 채널은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홍화그룹 창업주 별세, 미국인 혼외자들의 상속 전쟁 선포, 재벌가의 핏줄 전쟁, 1조 원대 유산의 향방은, 조강지처 한수정, 고인의 유지 거부 논란.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릴리는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년에 늘 미안해 하셨어요. 저희 삼남매에게 빚진 게 많다고. 마지막으로라도 보상해주고 싶어 하셨죠. 아버지는 결코 냉정한 분이 아니셨어요. 억압받고 계셨을 뿐이죠. 그녀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기자는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현재 3명의 상속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습니다. 옆에 앉은 지수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대단하네요. 사람들이 정말 믿겠어요. 주가는 3일 연속 하락세고 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사회가 소집됐는데 엄마는 참석도 안 하시고 다들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태로워 보일 때 가장 태연하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날 밤 8시 서재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강 변호사, 지수, 그리고 저의 오랜 친구이자 재무 전문가인 이전무, 딱 3사람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우리 집안의 20년 지기 법률 고문으로 제가 사모님 소리를 듣던 시절부터 비밀리에 제 개인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저쪽 유언장은 절차상 하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진짜 승부처는 유언장에 적힌 자산의 실제 가치입니다. 지수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명의의 홍화그룹 주식, 서울 시내 부동산, 해외 펀드, 미술품. 아무리 낮게 잡아도 수천억 원은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네가 보는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야. 두 사람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현황, 유령펀드, 가상자산 이전 기록, 미술품 위작 감정서, 부채평가표. 저는 그중 하나를 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홍화그룹 주식, 그 사람은 2달 전 위험천만한 해외 인수 합병건 때문에 그 주식을 전부 외국계 은행에 담보로 잡혔어.
지금 그 사업은 망해서 은행에서 마진콜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이 들어온 상태야.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의 페이퍼 컴퍼니들 10개 중 7개는 3년째 수익이 0이고 나머지는 소송에 휘말려 있어. 세 번째 파일, 미술품들 대부분 모작이야. 내가 옛날에 몰래 감정사 불러서 다 확인했지. 너희들은 그 사람이 경영의 신인 줄 알지만 사실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에만 천재였어. 그리고 난 그 거품을 진즉에 꿰뚫어 보고 있었지. 강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 원장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군요. 그저 그 유 원장이 빈 껍데기를 나눠주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죽어서 나를 모욕하고 우리 모녀를 쫓아내려는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틀렸어. 이 연극의 연출가는 나야. 창밖으로 보이는 한남동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이태준이 평생 쫓았던 부의 제국. 그것은 이제 그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바닥은 축축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원고석에는 데이비드, 존, 릴리, 그리고 찰스 변호사가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개정 선언과 함께 찰스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원고 측은 고 이태준 회장님이 뉴욕에서 작성하신 최종 유언장에 따라 데이비드 리 외 2인이 합법적인 상속인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여기 고인의 막대한 자산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며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화그룹 지분 65%, 평가액 약 3천억 원, 한남동 저택 시세 100억 원, 강남 오피스 빌딩 150억 원, 해외 펀드 자산일 500억 원, 개인 소장 미술품 300억 원, 총 상속 가액은 5영억 원을 상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 원장에 따라 세 자녀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그는 5영억 원이라는 숫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숫자를 받아 적기에 바빴습니다. 혼외자들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힐끗 보며 봤지. 이제 다 끝났어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 한수정 씨와 이지수 양은 유 원장의 명시된 소정의 현금만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찰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릴리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본처와 딸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간 듯 했습니다. 그때 우리 측 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법정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유 원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다루기로 하고 우선 원고 측이 제시한 자산 목록의 실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찰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고이태준 회장의 전 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외부 감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의 유동성과 부채 현황, 그리고 주식의 실제 권리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저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저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50년간 그와 살았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했습니다. 밖으로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 과연 유산일지 아니면 빚더미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입니다. 제 말에 데이비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홍화그룹은 상장사입니다. 재무제표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경영을 못해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건 당신들 아닙니까? 저는 그저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를 승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가 비밀방에서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30년간의 자산 이전 기록이 담긴 보고서 20여 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전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수 아가씨. 여기 있는 건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은밀하게 옮겨둔 자산 내역입니다. 미국 국채, 스위스 비밀 계좌,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알짜배기 부동산들. 이 모든 건 현재 목련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사모님과 아가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회장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걸 전혀 모르셨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지. 그 사람은 자신이 집안의 돈줄이라고 믿었으니까. 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과 그 사람이 소액 투자라며 무시했던 자금들을 내가 어떻게 불렸는지 상상조차 못했을 거야. 저는 화면에 띄운 목련 신탁 구조도를 가리켰습니다. 이태준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를 끌어안고 있었고 나는 알맹이만 쏙 빼서 이 신탁에 넣어뒀어. 이게 진짜 우리 재산이다. 전쟁은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차 공판일, 법원 앞의 공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가 감사 보고서를 법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재판장님, 독립 감사 결과. 고인의 자산은 유 원장에 적힌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차트, 주식 흐름도. 이태준 회장이 보유했다던 홍화그룹 주식 90%는 사망 2달 전 해외 에너지 투자 실패를 막기 위해 금융권의 전량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현재 주가 하락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떨어져 곧 반대매매 강제 처분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즉, 상속인들이 받게 될 것은 주식이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빚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답게 반대매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깡통 계좌, 아니 빚더미. 두 번째, 한남동 저택. 이미 시세의 80%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남 빌딩, 공실률 50%의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이 체납되어 있고 세입자들과의 소송으로 가압류 상태입니다. 팔 수도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애물단지입니다. 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겁니다.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라고.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지했습니다. 엘레나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펀드.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이며 잔고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태준 회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계좌들의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금을 빼돌렸다는 말은 이미 추적 불가능한 곳으로 사라졌다는 뜻임을 변호사인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상속받게 될 자산의 순가치는 마이너스입니다. 상속세는커녕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될 뿐입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릴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들, 이게 다 뭐야? 다 확인했다며 억만장자가 될 거라며 데이비드가 존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변호사잖아. 유 원장 검토 안 했어. 깡통인 줄 몰랐냐고. 난 유 원장만 봤지 자산 실사를 어떻게 해. 그건 내 전문 분야잖아. 그들끼리의 추악한 내분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의 엘레나도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영정사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태준. 이 사기꾼. 죽어서까지 나를 속여? 릴리 몫은 챙겨준다며. 이 나쁜 자식아. 판사가 정숙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 녹취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의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이태준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의 심전도 기계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너희, 이 불효막심한 것들. 유 원장의 지장을 찍으라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나는. 이어서 데이비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세요.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홍화그룹은 저희가 접수합니다. 도장 찍으세요. 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아버지의 예전 비자금 장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조용히 가시려면 협조하세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태준의 절규와 거친 기침 소리, 그리고 혼외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병상의 아버지를 협박해 억지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유언장은 사실 강요와 협박의 산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의자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고 존은 안경을 떨어뜨렸습니다. 릴리는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찰스 변호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정은 제출된 감사 보고서와 녹취록을 근거로 해당 유언장이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의사봉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의거 고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한수정과 자녀 이지수에게 상속됩니다. 판결은 났지만 그들이 가져가려 했던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저와 지수는 그 빚더미와 함께 제가 미리 빼돌려둔 진짜 부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시선은 패배감에 젖은 혼외자들과 엘레나를 향했습니다. 이 소송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이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배신당한 여자가 다시 일어서는 존엄, 그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탐욕과 기만으로 정직한 사람들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는 금광을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너희가 가지려던 건 빚더미와 허상뿐이었다. 오늘부로 홍화의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다. 그날 저녁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 홍화그룹의 남은 자산 중 회수 가능한 일부와 현금을 모두 털어 홍화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환경, 소외 계층을 위해 쓰일 돈이었습니다. 이태준의 이름으로 남은 마지막 찌꺼기마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저는 그 돈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가문의 명예를 세웠습니다. 3명의 혼외자와 엘레나는 빈털터리가 된 채 막대한 소송 비용과 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해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코리안 드림은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이태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을 바라보는 제 마음엔 이제 원망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덧없는 욕망의 끝을 본 허무함과 평온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평창동 새 저택의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지수가 사온 하동 해차의 향기가 그윽하게 퍼집니다. 거실에서는 손자가 지수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맑은 웃음소리, 그것이야말로 제가 지켜낸 진정한 유산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재벌가, 그 거대한 성벽 안에는 보이지 않는 흰개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욕망, 배신, 허위라는 이름의 개미들 말입니다. 이태준은 그 성을 지키려다 스스로 무너졌지만 저는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한 어머니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벌인 처절하고도 우아한 전투의 기록입니다. 저는 결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입니다.